우리 핵심 문학 5강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304쪽이고요. 자, 계속 이제 산문 문학에서 소설 중심으로 보고 있죠. 유형 7 해가지고요. 소재와 배경 파악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출문제 유형 한번 보세요. 뭐 밑줄 친 부분이 지시하는 대상,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설명, 소리에 대한 이해. 3번 같은 경우는 특정 소재를 콕 이렇게 집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소설 속이나 소재나 배경이나 대화의 의미 묻는 거고요. 그래서 소재, 배경, 대화의 지시적인 의미,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나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 혹은 사건 전개상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소재와 배경의 기능 한번 보시면 자, 인물의 심리, 태도, 성격, 인물 간의 관계 등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상황의 의미나 사건 전개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죠. 그죠? 자, 일단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김유정의 동백꽃 나와 있는데요. 지문 좀 보죠.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왜 이렇게 자꾸 말 건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 집족을 할금할금 뭐 힐끔힐끔 비슷한 거죠.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자, 뭐 어퍼컷 날리는 거 아니고요.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기치는 이 소재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그죠? 주려고 일부러 삶아 온 겁니다. 딱 관심의 표시죠. 아무한테나 먹을 거 주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먹을 거 준다고 해서 다 관심 있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성분들 이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자, 네 집에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하필이면 너희 집에 이거 없지. 조금 자존심 상하네요. 근데 이제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냥 주기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말한 건데 그죠? 자,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는 처먹어라. 그죠? 기분 상한 거죠? 너 집에 이거 없지? 그죠? 근데 남자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로 돌리라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자,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그죠? 얼마나 화났겠어요.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보면 굳이 먹을 것을 준비해 왔다는 거. 이 굵은 감자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는 계집애 물론 소설 전체에서는 이 계집의 이름이 점순입니다. 계집의 호감 그 다음에 여자애가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집애 점순이의 적극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소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얘는요. 전체 줄거리를 좀 알고 계셔야 지금 이 개 짖는 소리 이 소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게 교재 구성해 놨어요. 305쪽에 오른쪽 잠깐 보세요. 줄거리 나와 있네요. 6.25 전쟁 중 주대위, 그 다음에 현중이 김일등병은 본대에서 낙오하게 된다. 현중이와 김일등병이 부상당한 주대위를 부축하며 가다가 주대위가 자살하기를 바라던 이 부상자니까 방해되니까 이제 자살했으면 싶었던 거죠. 현중이는 혼자 길을 떠나고요. 현중이가 떠나고 얼마 후 주대위와 김일등병이 현중이의 시체를 발견하고요.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던 주대위는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되고 개 짖는 소리라는 게 그럼 근처에 인가가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해서 인가에 도착하도록 지쳤기 때문에 위협하지 않으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움직일 수 있게 극한 상황으로 몰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죠. 위협해서 인가에 도착하도록 유도하고요. 인가를 찾은 후에 주대인은 의식을 잃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도망치는 상황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듣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 보죠.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대인은 김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해서 우리 줄거리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김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해서 일어나
그죠? 뭐 어버 한 다음에 걸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가를 찾은 다음에 주되있는 의식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개 짖는 소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 그 다음에 삶의 의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 전체 사건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4번에 소설 독해 예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이고요. 일단 교재 같이 보시면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차는 연착이었고 늦게 오는 거고요. 자,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쟨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는 여자마저 저런 애를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해서 정씨, 영다리, 백화라는 인물들 쭉 언급되고 있고요. 자,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같이 볼게요.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옵니다. 어디 일들 가슈?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아십니까? 맥락 보니까 삼포는 정씨의 고향이에요. 그랬더니 알지. 우리 아들놈이 도자를 끄는데 노인이 말하는 거죠. 불도저 얘기하는 거예요. 삼포에서요. 아이 그 어디 공사 버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그러면 정씨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 이 삼포의 모습은 뭡니까? 고기잡이하고 감자 매는 그러한 시골이에요. 그죠?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라고 이제 노인이 얘기를 했더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이 넘겨서 볼까요? 그죠? 자, 그랬더니 10년이라고 이제 정씨가 대답하고요.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로 거긴 지금 육지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르는 트럭. 이거 트럭 얘기하는 거죠. 이 노인분께서 원어 발음하시는 거죠. 슈라. 그죠? 자,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동네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예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북적북적해진 거죠. 북적북적해진 거죠.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에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 있어? 사람이 많아지니 병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삼포죠. 정씨에게는 이런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단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고요.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다. 그러면 정씨가 기억하는 삼포, 고향 삼포는요. 옛날의 그 모습이 정씨가 마음을 기댈 곳이었는데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의 정처를 잃었다라고 직접 인물의 심리가 나와 있죠.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입장이었다는 거죠.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면 일단 보세요. 배경 삼포라는 배경 등장하죠. 그러면 이 삼포는 정씨에게 마음의 정처,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삼포가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다가 이제는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이런 삼포 같은 전통적인 삶의 공간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지 의미 한번 보죠. 정씨가 기억하고 있는 삼포는 어떤 곳이었어요?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 그죠? 전통적인 삶의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나룻배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전통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방뚝 쌓고 그죠? 그 다음에 추럭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죠? 뭐 아들이 도자를 끈다 그랬으니까 관광 호텔 짓고 신장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화되어가는 삼포의 모습과 관련이 되는 거죠. 예전 문제기는 한데 국가직 지방직은 아니고요. 이 소재들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소재를 가지고 소재의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도 기출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삶의 모습 그다음에 산업화되어가는 삶의 모습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거고요. 네, 맨 마지막이 중요하죠. 정씨가 마음의 정처를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마지막 구절 보세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이 배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정씨의 심리와 연결돼 가지고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정씨의 절망감과 연결이 되고요.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떠도는 삶이 그죠? 박지 않은 삶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절 자체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애환이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언제나 어두운 들판을 헤매고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소설 전체를 봐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와 배경의 의미를요,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재와 배경 파악을 위한 독해 스텝 한번 보죠. 스텝 1 보시면 일단 인물의 심리, 태도, 그 다음에 상황과 사건의 흐름, 구절로 직접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심리, 태도, 상황, 사건의 문맥적 관계 속에서, 그죠? 항상 사건의 흐름 속에서 소재와 배경 의미를 파악하고요. 그런 것들이 선택지 설명과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문제 자체가 이제 특정 소재 밑줄을 치고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소재와 배경은 항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제빈도 중 정도 되고요. 자, 원부조 일단 도요새하고요, 철새나 나그네새 짧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보니까 도요새 무리를 동진간 삼각주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헤어진 부모와 동기감과 약혼녀를 만난 듯 반가웠다. 도요새 무리에서 반가움을 느끼는 거죠. 자, 너들이 휴전선 위에 통천을 거쳐 여기로 날아왔으니 북쪽에서 날아온 새들이네요. 하고 대답 없는 물음을 던질 양이면 그만 울컥 사무초는 향수가. 그럼 서술자의 고향이 지금 북쪽 같아요. 그죠? 내 심사를 못 견디게 긁어놓곤 했다 그러면 되게 단순하죠. 도요새 보고 뭡니까? 반가움과 향수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철새나 나그네에서 볼게요. 철새나 나그네에는 휴전선을 넘어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나는 그곳으로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이 해가 갈수록 네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길 뿐이었다 해가지고요. 철새나 나그네에는 나의 처지와 뭡니까? 얘들은 왕래하고 나는 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서술자의 처지와 대조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1번에 기억은 나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향수라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와 대비. 그죠? 그들은 뭡니까? 철새 나그네에서는 자유로이 왕래하고 나는 갈 수 없다. 이거 되게 쉽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선택지에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게 가끔 인용되기도 하거든요. 전체 문제에서 이런 거 알아야 되죠. 자, 기억은 나가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끼는 대상이고, 우리 왜 동병상련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 해가지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뜻하는 건데, 다만 여기 나와 보면 도요새는요, 그죠? 뭡니까? 휴전선 위에 통천 거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 서술자와 동병상련의 정서를 느낀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라는 것은요, 그죠?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다른 대상이 그대로 느낀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감정의 동일성이 매개가 되는 게 감정이입인데요. 철새나 나그네새는요, 서술자의 처지와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도 해당 사항 없고요. 감정이입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나의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고, 내적 갈등 해소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죠? 도요새 무리 보고 반갑고 향수 느꼈다. 내적 갈등이 해소되려면 나도 고향에 북쪽에 쉽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니에는 나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존재이다라는 거. 그죠? 물론 이건 부분적으로 맞죠.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만이, 그죠? 뭡니까? 깊은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길 뿐이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기억은 나에게 향수 직접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향수를 쉽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른 기출문제도 한번 보죠. 소재 배경 파악하는 것도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자, 지금 우리 308쪽의 1번 문제 보시면 소리에 대한 이해, 특정 소재 묻고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첫째 줄 보시면 바깥은 어둡고 뜰 변두리에 늙은 나무들은 바람에 불려 서늘한 소리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와 더불어서 집이 조용하고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꽝당꽝당, 바로 이 서늘한 소리가 꽝당꽝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꽝당꽝당이라는 소리가 이어지고요. 우리 형식 단락으로 6번째 단락 보시면요. 6번째 문단 보시면 단조로운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꽝당꽝당하는 이 단조로운 소리이면서 송곳처럼 쑤시는 구석이 있는 밤중에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신경을 자극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소리가 계속 이어지죠. 꽝당꽝당 계속 이어지고요. 자, 맨 마지막 문단 볼게요. 그 쇠붙이에 쇠망치 부딪히는 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꽝당꽝당하는 이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밤내 이어질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 자세히 그 소리만 듣고 있으려니까 바깥의 나무들도 초여름 밤의 바람에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소리 꽝당꽝당하는 소리의 요온에 울려 흔들리고 있고요. 저 소리는 이 방 안의 벽 틈서리를 쪼개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형광등 바로 위에 천장에 비수가 잠겨 있을 것이었다. 이 비수라는 게 뭡니까? 슬픔과 근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계속 밤새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이 비수, 그죠? 슬픔과 근심을 느끼게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1번에 자 서늘한 소리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때요? 서늘한 소리를 냈고 이런 것이 조용하고 썰렁한 분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1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에 꽝당꽝당 소리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촉발한다. 이 꽝당꽝당하는 이 소리, 단조로운 소리가 뭐예요? 신경을 자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신경 자극받는 상황, 변화 촉발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단조로운 소리는 반복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모종의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거. 뭐 일단 특정할 수 없는 의미가 부여된다는 건데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소리를 통해서 뭐예요? 형광등 바로 위에 천장에 비수, 슬픔과 근심이 잠겨 있을 것이었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슬픔과 근심이라는 모종 의미가 부여되는 거 맞고요. 그죠? 1, 2, 3번은 다 문제 없네요. 남아있는 거 4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소리의 여우는 단선적인 구성의 변화를 주어서 갈등 해소의 기미를 강화한다라는 거죠. 단선적인 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특별히 거기에 변화를 주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갈등 해소의 기미. 그죠? 이를테면 갈등이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두 개의 의지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인물과 다른 인물이 부딪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해소되는 기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 소리가 소리 때문에 슬픔과 근심이 연상될 뿐이에요. 그래서 해소되는 상황 아무것도 없죠. 일단 좀 상징적인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설이기는 하지만 문제 자체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규보의 이옥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 니은에 해당하는 것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앞에서는요. 집 고친 경험이 나와 있어요. 짧으니까 가볍게 보죠. 자, 내 집에 당장 쓰러져가는 행랑채가 3칸이나 되어서 할 수 없이 전부 수리했다. 그중 2칸은 이전 장마에 비가 새면서 기울어진 지 오래된 것을 알고도 이리저리 미루고 수리하지 못한 것이고 한 칸은 한 번 비가 새자 곧 기와를 바꿨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미뤄뒀던 거고 한쪽은 바로 고친 거죠. 이번 수리할 때 기울어진 지 오래였던 2칸은 들보와 석가래들이 다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알고서도 방치했던 것들은 수리하는 비용이 더 들었고 비가 한 번 새었던 거 그죠? 바로 수리한 것은 한 칸은 제목이 다 성하여 다시 썼기 때문에 비용도 덜 들었다. 딱 느낌 오죠.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 즉 문제를 방치하면 고치기 힘들고 바로 고치면 그죠? 크게 시간이나 비용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도 있는 일이다. 자기 과오를 알고 고치지 않으면 나무가 썩어서 다시 쓰지 못하는 것과 같고 과오를 알고 고치기를 서슴지 않으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기 어렵지 않으니 집 제목을 다시 쓰는 이론과 같은 것이다. 즉 과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고쳐야만 그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다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요. 자,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심하여도 그럭저럭 지내고 고치지 않다가 백성이 떠나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 뒤에는 갑자기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우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경험과 깨달음이 1대1로 대응되면 되는 거죠. 보세요. 일단 문제 상황은 문제 상황, 그다음에 문제를 고치는 해결은 해결끼리 짝지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화를 바꾸는 건 뭐예요? 문제를 고치는 상황이고 과오를 고치는 거 대응됩니다. 그다음에 미루고 수리하지 않는 거, 잘못을 방치하는 거니까 과오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거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들보와 석가래가 다 썩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라는 것은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문제 상황이니까 나라의 상황에서는 뭡니까?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상황하고 짝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다라는 해결책과 관련된 것으로 짝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대응되는 거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비가 새서 기울어진 상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자기 과오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까 4번 짝 잡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3번은요. 조심하세요.
고치려고 해도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지 또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문제, 해결과 해결에 대응해서 어긋날 뿐더러 글의 내용과도 엄밀히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거 한번 가보죠. 다음 유형입니다. 자, 사건과 주제 파악하기. 이 비문학으로 따지면 사실일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음 글에 대한 이해, 기출문제 유형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건의 시간 순서 가끔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밑줄 치고 풀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의 내용과 주제를 묻는 부분이고요. 이를테면 소설이나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니면 추론할 수 있는 내용, 갈등, 양상, 그 다음에 주제를 묻거나 또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 이런 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사건의 전개 순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설들 같은 경우는요. 특정 부분에 밑줄을 치고 사건의 전개 순서를 묻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나 사건의 전개 순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 소설의 사건과 주제 파악하기 관련해 가지고요. 개념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우리 소설의 사건에서는요. 갈등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 좀 정리하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갈등의 해소 방향이 주제 형상화 방향하고 연결된다고 했죠. 그런 것도 잡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3번의 소설의 사건과 갈등 보시면요. 뭐 사건은 인물들 간에 전개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갈등의 개념은요 쉽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물 안에서 두 개의 의지가 대립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등장 인물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외적 요소가 대립하는 겁니다. 옛날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제시문을 짧게 준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갈등이 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냐 이런 거 유치한 거 묻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만 가볍게 잡죠. 자, 일단 내적 갈등은요 한 개인의 내면에서 두 개의 의지가 부딪히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오늘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갈등인 거죠. 한번 보세요. 실제 소설로 확인해 보죠. 자, 이모는 전보 한 통을 내게 건네주었다. 엎드려 누운 채 나는 전보를 펴보았다. 자, 27일 회의 참석 필요, 급 상경 바람 0이라고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문자 보내면 되지만 옛날엔 전보 쳤었어요. 27일은 모레였고 0은 아내였다. 나는 아프도록 쑤시는 이마를 베게 됐고요. 나는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나는 내 호흡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아내의 전부가 무진해 와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사고를 내게 명료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선입관 때문이었다. 결국 아내의 전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이런 거죠. 아내의 전부가 의미하는 바를 자꾸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흔히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부는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내의 생각이 아니라 아내의 전부를 통해서 내가 나라는 인물이 느끼는 바인데 한편으로 아내의 전부가 뜻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아내의 전부 받고 나서 두 가지 생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죠. 이런 게 내적 갈등이 되는 거고요. 자,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외부의 요소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첫 번째 기억 뭡니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는 못 쓰는 거다. 의수는 예로부터 인술이라지 않니? 매사를 그죠?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또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탓하지는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다음에 그게 또 무리지배 이 모여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을 우리가 무리지배라고 해요. 무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활이 나는 사람 살리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이놓게놓은 전장을 논밭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더욱 애석한 심사가 없다 할 수는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뭐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죠. 상황 보면 일단 여기 나오는 인물이 한쪽은 그죠? 땅 팔아서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쪽은 뭐예요? 그죠? 그렇게 팔 수는 없다. 팔기 힘들다 해가지고요. 실제로 소설 보면 병원 확장을 위해서 땅을 팔고자 하는 아들과 그다음에 땅을 팔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요. 얘는 뭐냐면 개인의 소망과 의지를 사회 윤리
환경, 제도 등이 방해할 때 생기는 갈등입니다. 뭐 사랑꾼님과 어머니인데요. 한번 보죠. 우리 사랑꾼님과 어머니는 스토리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자, 오키가 이제 사랑방 아저씨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빠였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키 엄마가 오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요즘 분위기하고는 다르죠. 요즘에는 결혼 많이 하는 것도 나름 능력의 범죄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오키 어머니는 환양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거도 10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옛날엔 이랬던 거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애 그까짓 환양년의 딸 이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시듯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거죠.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딸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뭡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여성의 개가 재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당대의 어떤 윤리관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지막으로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개인의 삶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거나 파괴되는 데서 생기는 갈등이 되는 겁니다. 한국 소설에서 이 운명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게 많지는 않아요. 김동리의 역마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여기 나오는 성기라는 인물은요, 역마살,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오르다 다니는 운명을 타고 나는데 다만 이제 계연이라는 여자애와의 결혼을 통해서 정착하고 하지만 소설 보다 보면 계연이가 엄마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고 끝내 떠돌이 삶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성기일춘을 거의 다 단념했을 때 옥화 성기 엄마예요. 그죠? 엄마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최장수 영감은 엄마의 아버지고 계연은 자기의 뭡니까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연과 결혼해서 정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상황을 인지를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기가 끝내는 뭡니까 떠돌이의 삶을 택하게 되고 끝내는 즐겁게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오르러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저 거부하고자 하지만 끝내는 받아들이고 떠돌이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뭐 갈등의 종류를 묻지는 않으니까 개념적으로 가볍게 정돈해 두시고요. 네, 4번에 보면 312쪽입니다. 소설의 주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되는 거고요. 서술자의 직접적인 진술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인물 간의 대화 아니면 갈등 해소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소재나 배경을 통해 암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보세요. 일단 이광수의 무정인데요. 힘을 주어야지요, 문명을 주어야지요, 가르쳐야지요, 인도해야지요. 조금 이렇게 오글오글 하기는 하는데 힘과 문명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 계몽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인물의 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다음에 오상원의 유해는요, 한국 전쟁 중에 이제 그 총살 당하려는 국군을 구하려고 했던 그죠 국군 장교가 끝내는 이제 회유를 거부하고요 총살 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죠. 지금 보면 걸음걸이는 그의 의지처럼 정확했다. 이제 총살 다가가기 직전이에요. 아무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에 접근하여 가는 마지막 길일지라도 불안한 절망적인 결수는 없었다. 자, 흰눈 그 속을 걷고 있다. 마주선 언덕 흰눈이다. 연말하는 총성 외부 세계의 잡음만 갖고 이 구절이 중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죠? 그다음에 총 맞고요. 총 맞고 죽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총 쏘고 난 인민군들이 끝나고 나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눈 털고 손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가고요. 화롯불에 손을 넣이며 담배들을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다.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흰 눈 위에 햇볕이 따스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보세요. 총을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눈 털고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기지개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죽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 속에서 원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일이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요, 사람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전쟁의 비인간성, 비극성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차가운 눈 위에 햇볕이 따스히 부서지는 이러한 대조적인 배경 설정을 통해서 전쟁의 비정함, 그 냉혹함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자, 독해 스텝 한번 볼게요. 일단 사건이나 주제 파악하는 것도요, 다양한 측면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의 요소 확인하고요, 작품 읽어 나가면서 근거 찾고 일치 여부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주제를 묻는 경우에 주제가 직접 제시된 부분이나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 대화 아니면 서술, 이거 확인해야겠죠. 자, 대표 기출문제 한번 가보죠.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매번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선택지 보죠. 두 사람의 비극적 사랑과 피해, 그 다음에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라면 당연히 충이라든가 아니면 효라든가 아니면 열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과 품성을 압축적이라는 것은요,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짧게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요소, 그리고 주인공의 고독이 해소되고 있다. 자, 둘째 줄 한번 보죠. 차라리 낭자와 함께 구천에 갈지언정 어찌 할 일 없이 홀로 남은 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에 난을 겪은 뒤에 친척과 종들이 각각 어지럽게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은 어지러이 들판에 굴러다닐 때 낭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제사 지내고 묻어 주었겠나. 그러면 뭡니까? 난리 겪고 흩어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낭자가 제사 지내고 묻어 줬다는 거죠.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서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서 장사 지낸다라고 했는데, 낭자는 이를 모두 다 실천했으니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이라는 거 뭡니까? 부모님을 잘 묻어준 거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텁다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뭐가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예, 유교적인 덕목 중에서 효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지난번에 난리 겪은 이후에 행적이라는 거, 실제로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을 텐데 요거 그죠? 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압축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도 맞아요. 2번, 3번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감격스러움은 한량없고 자괴감은 이길 수 없어 하면서 인간 세상에 더 머물렀다. 100년 뒤에 함께 묻힙시다 했더니 여자가 낭군님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 명부에 올라있으니 그러면 지금 여자 낭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지금 함께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요소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낭자 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죠? 자, 마지막 밑에서 셋째 줄 보죠.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 또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서 몇 달 뒤에 죽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당연히 뭡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슬퍼서 죽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사랑과 슬픔 나타나는 것도 맞습니다. 자, 5번은 확인이 안 되죠. 주인공의 고독이 해소된 게 아니라 함께 더 오래 삽시다 했는데 여자는 귀신 명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떠나고요. 그 다음에 슬퍼서 남자도 죽어요. 이생도 죽기 때문에 고독이 해소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복잡하지 않죠. 국회직 문제는 오지선답니다. 그죠? 뭐 일반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국회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국회직 기출 푸셔야 되죠. 그다음에 요거 다음 문제 보세요. 얘는 소설은 아니고요. 고전 수필인데요. 밑줄 친 부분에서 깨달은 바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되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도다. 바로 뒤에 나오죠. 너무 쉽지 않아요? 마음을 잠잠하게 하면 귀, 그죠? 들리는 것과 눈, 보이는 거, 겉으로 느껴지는 거, 그죠? 들리고 보이는 것들이 전혀 누가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으면 보고 듣는 것이 밝아져서 병이 된다. 그럼 이런 거죠. 들리는 거,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물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본질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주제가 여기서 가장 적절하겠죠. 뒤쪽의 내용에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자, 세대 간의 갈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그러면 세대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을 어느 정도 추정, 그리고 복선. 복선은 뒤의 사건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암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말과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다. 보죠. 자, 덕기는 안마루에서 내일 가지고 갈 새 금침 비단 이불을 아범을 시켜서 꾸리게 하고 그러면 이 머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네요. 그죠? 머슴 같은 사람이 아직 있었던 시대다. 자, 축대 위에 섰으려니까 사랑해서 조부가 뒷짐을 지고 들어오며 덕기를 보고 얘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꼴하고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하는 거야 해가지고요. 젊은 세대의 그죠? 머리 모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세대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거고요. 자, 모두 그따위 뿐이냐고 눈살을 찌푸리는 못마땅하다는 잔소리하다가 아범이 꾸리는 이불로 시선을 돌리며 그게 뭐냐 무슨 이불이냐 하며 가서 만져보다가 당치 않은 삼동주 이불이 다 뭐냐 이거 비단 이불이에요. 주속이라는 거 비단은 내 나이 정도나 되어야 몸에 걸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데서 이제 야 좋은 이불은 좀 내 나이 정도 돼야 걸치는 거야. 상당히 젊은 애들은 그렇게 좋은 거 안 써도 돼 이런 거니까 조부의 성격이 그죠? 상당히 어때요? 보수적이고 봉건적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덕분은 조부의 꾸지람이 다른 데로 올마간 틈을 타서 사랑으로 빠져나왔다고 끝나요. 요거 3번에 복선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복선의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뒷사건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암시만 하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친구 찾아왔고 그다음에 뭡니까? 덕기가 사랑으로 빠져나온 걸 보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아요. 근데 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를 직접 하면 그건 복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뒤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인용된 부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 복선이 나타나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복선은요, 친구가 찾아왔다 이런 걸 직접 얘기하면 안 되고요. 다른 상황 통해서 암시를 하는 게 복선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소설에서 서술상의 특징 이런 것들 개념 정리할 건데요. 그때 복선의 개념은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그죠?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복선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것만 우선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5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6강에서 산문 유형은 마무리할 거거든요. 산문 유형 끝나면 이제 고전시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다리실 것 같은데 고전시가 들어갈 거고요. 자, 5강은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